반갑습니다. 이번에 에피소드 네 번째이고요. 오늘 우리가 과제로 에스프레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3에 이어서 정세현 선생님, 유주원 선생님, 이남은 선생님 계시고요. 다 소개를 제가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다 반갑고요. 자, 이제부터 에피소드 4 시작을 하겠습니다. 발제는 이남은 선생님 발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말 많은 사람들 뒤에 중간중간에 토론할 수 있게 꼭지들 던져주시면 잘 받아서 저희끼리 또 물고 뜯고 맛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남영 선생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남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거시경제 순환이라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거시경제 복잡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4개 플레이어를 줍니다. 정부, 가계, 기업 일단 3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해외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가계 부분에서는 소비하는 거죠. 생산물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고, 기업은 이제 그거를 팔고 이득을 얻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도 투자를 지출해서 또 역시 필요한 자본재나 이런 걸 사갈 겁니다. 이런 게 되려면, 사실 생산이 되려면 가게로부터 노동하고 토지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거죠. 노동력을 제공받아야지만 기업이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드는 거니까. 그럼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가게는 임금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 임금을 가지고 사실 또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 같은 경우는 그중에 이제 일부를 조세로 갖는 거죠. 가계 수입의 일부를 조세로 갖고, 사실 기업 수입의 일부도 세금으로 갖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재화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게 한 축에서 돌고 있고, 이런 게 돌아가는 거, 이런 이제 노동이나 토지 같은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를 거래하는 걸 이제 보통 요소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시장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돈들의 흐름들을 이제 해주는 게 금융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가 선생님, 저기 잠깐 질문 있습니다. 예. 요소 시장이 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팩터 마켓이라고 하고요.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 생산 요소. 예. 네, 생산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관점의 생산 요소.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최대한 도식화를 한 건데, 이제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건데, 저희 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맨 처음 문제가 터지는 거는 요소 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노동력이 주니까 노동 시간이 줄죠. 그 다음에 뒤에 또 이야기할 텐데, 노동 시간이 줄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 생산을 줄일 겁니다. 생산을 줄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문제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요소 시장에서 저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해외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이주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슈가 터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위기도 저희 얘기했었죠. 보통 공급망이라는 게 이제 중간 부품으로 쓰이는 것들을 해외로부터 생산해서 최종 생산 공장으로 보내는 건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못 만듭니다. 물건을 못 만든 상태가 됐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가 된 것과 더불어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사러 못 갑니다. 사러 못 가니까 소비 지출도 안 되는 거죠. 소비 지출이 안 돼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도 못 만들어 팔지도 못해, 이러니까 이제 파산의 위험에 처하는 거고, 그게 다시 기업의 해고 증가로 또 늘어날 거고, 해고 증가가 다시 소비 지출의 감소로 또 나타날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순환될 건데, 그러면 기업들은 파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돈을 빌려오겠죠. 빌려다 쓸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면, 즉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지면, 특히나 단기간에, 그리고 이미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죠. 이미 어느 정도 부채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못 넘어가면 이제 파산되기 시작하고, 그럼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거고, 그럼 이제 금융위기로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지금 본다라는 게, 보시면은 곳곳에서 지뢰받친 거죠. 이 연결망 거시경제 이 순환 흐름 중에서 문제가 안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에서 뭘 얘기하냐? 보통 전통적인 게 재정정책, 통화정책입니다. 그 외에 금융규제나 사회보장, 산업, 무역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건 지금 사실 좀 쓰기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이나 무역 정책은 WTO의 이제 자유무역 때문에 좀 쓰기 힘든 것들이 있고, 결국은 전통적인 이 재정과 통화정책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약간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슈냐라면,
이제 경제학의 경우에는 보통 사회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 후생이라는 걸 뭐 최소 극대화하는 건데 조건은 뭐냐? 기술, 생산에서의 조건, 그다음 유인, 사람들을 얼마나 이제 경제 핵 주체들을 얼마나 생산에 참여시키고 소비에 참여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유인 체계, 인센티브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제가 이해할 때는 방역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제약 조건은 사회 기능은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사회 기능을 유지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극소화시킬 것인지 이제 그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목적 함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후생의 극대화와 바이러스 확산의 극소화라는 게. 그래서 이게 충돌이 날 수가 있는데 충돌이 나서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어느 게 높아지면 즉 사회 후생을 높여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일어났던 엑스푀시 터졌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거를 막기 안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일하게 되고 그러면 바이러스 확산 극소화는 사실 포기하는 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바이러스 확산 극소화를 높이면 즉 사람들 통제하고 못 다니게 하고 그러면 생산이 안 이루어질 테니까 경제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걸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정책 보고서에서 이제 표현입니다. 신규 확진자 높아지는 거고 경기 침체 심각성이 내려가면 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방역 정책이 없다 그러면 신규 확진자 많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는 덜할 거라는 거죠. 반대로 방역 정책을 한다라면 상대적으로 경제 정책의 심각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기본적인 딜레마라고 보는 거죠. 뭐 여기 좀 말씀하실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얘기해도 되나요? 예, 의견 주십시오. 일단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단시간에 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방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게 이꼴은 아니니까요. 방역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에요. 그게 이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방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확산을 막겠다, 그러니까 역병을 막겠다라는 뜻이니까요. 그게 이제 역병을 막아서 일상으로 복귀한다. 그러면 생산도 다시 원활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방역을 지금 같은 경우에 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 저희가 첫 번째 에피소드였나요? 그 전체 그 슬로프가 꺾여 나가는 속도는 어느 순간에 꺾여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겠지만 그 정점을 찍을 때까지가 어느 정도 걸릴지 그리고 그 밑에 면적이 바로 이제 감염자 수 혹은 이제 피해자의 수일 텐데 그 감염자 피해자의 수가 사실은 지금 증가를 꺾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확산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의 1차적인 목표는 결국은 일상으로의 복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완전히 트레이드오프라고 보기는 저는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더라도 물론 짧은 시간에 트레이드오프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줄이고 그다음에 필수적인 일들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권고 수준이고 다른 나라는 일부는 완전히 이제 락다운에 걸려서 이제 폐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경우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냥 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트레이드오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트레이드오프로 가정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디테일은 이제 뒤에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보면 이제 재택근무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뭐 이제 4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재택근무에도 경제가 대충은 회사 돌아가네 이렇게 넘어가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약간의 전환된 이퀄리브리엄 같은 형태로 네. 지금 이런 고용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고용 수준으로 전환돼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 방역이랑 관계없는 과연 방역이랑은 조금 말 그대로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이 진짜 상충 관계가 될까라고 했을 때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져서. 그 단어는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인 것 같다고 다들 이제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논의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한 전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남현 선생님 던지시는 화두에 저희가 반응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다 복잡성을 가지고 가정하기 시작하면 논의가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그 모델 안에서 더 얘기를 진행해 보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냥 조금 더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마비되는 상황과 그게 이제 그거를 풀기 위한 솔루션, 그게 이제 그 보건이라고 하는 이슈, 보건에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외부 충격이죠. 시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 충격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보건 정책을 얼마만큼 경제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냐,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오프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더 얘기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이거는 조금 생각들을 간단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상황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과연 뭐냐, 해결된 상황이 뭐냐고 할 때 많은 경우 신규 환자가 0인 경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희망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희망은 대책이 아니고, 신규 환자가 0인 걸 기대하는 건 그건 저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정부가 이제 주말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그러면서, 오늘이 이제 4월 7일이고 주말 4월 5일인가요? 그때 이제 발표하면서 뭐 3가지 정도 조건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확진자가 뭐 50명 이하가 되고, 감염 경도 미상 환자가 5% 이하고, 그다음에 치료 중인 환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병상에서 관리 가능하고, 그다음에 환자도 추적 가능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푼다 치단 말이죠. 그럼 푼다. 그러면 풀었으면 아까의 그 기준으로 본다라면 풀고, 결국 그 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손실을 가져오니까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풀고 났는데, 근데 다시 만약에 이게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묶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트레이드오프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다시 묶고 경제는 다시 또 조금 다운될 거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 저는 경제보다도 사람들의 기대나 심리가 그게 더 안 좋은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정도까지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건데 뭐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모형 얘기하셔서, 모형 쪽에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 죄송합니다. 좀 더 이상해지는데, 상황은 우리가 지금 심각진이 이런 상태거든요. 여기 꼬리가 두터워졌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죠.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정말 모르는 상태가 바로 그냥 꼬리가 두터워져서 길게 쭉 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떨어져서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쭉 이러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저는 계속 걱정되는 뭐 그런 상황. 이 지점에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신규 확진자랑 그다음에 이제 그 감염 경로 미상 환자가 5% 이하, 이 얘기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현재 의료 자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요 정도가.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이거를 어느 정도는 언젠가는 풀어야 된다고 하면, 그 풀어야 되는 시점을 이제는 신규 확진자 50명 뭐 혹은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아주 소수인 경우에는 풀어도 된다. 일상에서의 어떤 조심은 하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때 이제 트레이드오프에서 경제적인 어떤 데미지가 좀 더 크게 이제 작동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폭발력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세컨 웨이브가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이거를 다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실은 풀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며칠 이상, 그러니까 하루만 이렇게 되면 푸는 것은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그게 안정기에 들어가서 더 이상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락다운에 가까운 조치는 할 필요가 없겠다, 이게 판단이 돼야 되는 시점이 올 거고요. 그게 이제 오늘 논의에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도 모두 지금 다
간절하게 원하는 바이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 함수일 텐데 지금 얘기하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저희가 새로운 균형, 그 지점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보건학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질환이 굉장히 새롭다라는 게 사실 걱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 그래서 새로운 질환을 새롭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조치하는데. 그래서 보다 더 사전주의, 저희 쪽에서 쓰는 사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근거가 부족한 새로운 질환이나 새로운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쪽에 깔려있는 의사결정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정세윤 선생님 나가셨고요. 이제 정세윤 교수님 나간 사이에 이제 뒷담화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정세윤 선생님 계시느라고 제가 네. 자, 그렇고요. 자, 이어서 이남 선생님 발제 다시 갈게요. 예, 뭐 말씀하신 거에 저는 거의 전적으로 동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선택이라고 했을 때는 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기준을 세 가지를 내세우긴 했지만 이게 오늘 충족했다고 해서 당장 4월 6일에는 지금 50명 이하로 떨어지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부터 풀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잠복기가 14일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14일 잠복기 치료 기간 등등등 하면 뭐 있는 환자들 치료되는 정도 이런 거 보면 거의 한 달 정도를 지켜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상황이 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더라도. 자,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보건하시는 선생님들은 계속 지켜봐야 됐다 주장을 하고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무게를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나 다른 사회 정치 영역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하겠죠. 야, 이거 지표 좋아진 거 아니야? 정부가 얘기한 지표 3가지 달성한 거 아니야? 이미 달성한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안 열어? 왜 뭐 이게 압력이 가해졌을 때 풀어버려서 만약에 세컨 웨이브 재확산이 나타났다고 한다라면 그때 가서는 사실 보건하신 분들이 욕 먹을 거예요. 또 고생하실 거고 그 일선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누구의 말에 무게를 실어줘야 되고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 될 건지가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그 문제는 있죠. 보건은 보건만 알고 있고 뭐 행정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사회의 복잡한 문제라는 게 이제 그런 걸 결정을 누군가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좀 유 선생님, 예. 유 선생님 혹시 일상에서의 이런 우리가 좀 뭐랄까 이제 일상이 깨지면서 사실 제조업이나 다른 뭐 생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이도 키우고 뭔가의 새로운 삶의 어떤 목표도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를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의견 같은 부분? 글쎄요. 그것도 이제 저도 직접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들 모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개인 방안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지는 않은데. 선생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네네. 네. 경제든 이제 괜찮으세요? 네. 마이크가 없는데. 네. 경제든 보건이든지 간에 아까 그 두 개가 상쇄하는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두 개가 완전히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건 정책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지속이 되든지 간에 아니면 경제 활동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빨리 끝내고 좀 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든지 간에 지금은 개인들은 다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한 개인으로서 지금 이 사태를 견디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더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들긴 하네요. 네. 가정 안에서 유 선생님 말씀을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보건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의사나 어떤 보건에 관련돼선 전문가들만 하는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일선에서 임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보로 하나의 판단 근거들이 될 텐데 판단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빨리 열어야 된다, 일부에서는 그만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사결정에 모든 합의는 어렵겠지만 그 우세 어떤 쪽의 의견들이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지를 받으면 그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보건 쪽에서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정치나 정책에서의 얘기 나오는 그런 논리 구조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 우리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으로 합의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사실은 있겠고 그 전문가의 판단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전문가의 판단, 전문가가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 인폼을 받고 그 다음에 디시전은 그 내부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하는 구조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작게 보면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전문가로부터 다 얘기를 들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도 뭔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수술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몇 퍼센트 정도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인폼드 디시전들 하는 과정이 똑같이 이 사회적인 현상과도 맥락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지원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답답함이라는 게 사실은 생산을 못해서 혹은 뭐 경기가 불황이 빠져서 이게 점점점 프레셔가 올라가면 사회적으로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만하자 합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당하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지점까지 아직은 도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프레셔가 올라가면 분명히 이것도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이남영 선생님 얘기 받아서 보건이 할 수 있는 그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영역에서 하는 과정들에 대한 부충 설명이었고요. 다시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론적인 건 조금 복잡해서 저희 뭐 시간 문제도 있고 따로 저희 빼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공급 정책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건 기업에서 알아서 생산하는 거고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급 정책 사실상 없는 셈인데 단지 그 효과를 이제 완화하도록 노력할 뿐이고요. 그게 이제 수요 쪽에서 효과를 이제 완화하도록 노력하는 거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래프로 보충적인 설명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총수요 정책을 이용해서 이 생산 충격의 생산 감소를 이제 어떻게 완화하느냐? 보통은 재정 정책을 제일 많이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막 쓰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소비 평탄화를 위해서 각종 소득을 보조해 주는 거죠. 소비 평탄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저희 보면은 왜 소비가 어떤 시점에는 나쁠 수 있죠. 소비가 잇따라오면 이게 내려갑니다. 지금 같은 시점이죠.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가 올라가겠죠. 좋아질 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뭐 여기엔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뭐 밥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음악도 들어야 되고 뭐 강아지도 키워야 되고 기타 등등등 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사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이 있으면 어떤 시점에 나빠져서 내려갑니다. 그럼 못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만족을 못 누리는 건데 그럼 이거를 메꿔주자는 거죠. 이거를 메꿔서 이만큼의 소비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소득을 지급하자는 거고 그게 그래서 평탄화, 이 평균적인 소비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각종 소득 보조 방법들의 하나인 거죠. 다른 말로 그건 소득을 보조해서 사실은 소비 지출을 유지시키는 거죠. 평탄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될 거고요. 이제 통화 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기업 쪽에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자율을 하락시켜서 투자를 유지시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이자율을 하락시켜야 된다 또 이야기 나올 때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또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거면 만약에 화성 침공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외계인이 오면 그때도 우리는 이자율이나 하락시키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바로 고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경제 정책의 효과가 지금 있을 겁니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저희가 교과서 다시 써야 되거든요. 경제 정책 효과는 있을 텐데 과거처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생산 문제가 다시 걸리는 거죠. 생산의 제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소득을 줍니다. 그다음에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춥니다. 근데 생산된 게 없으면 소비할 수 있는 게 없죠. 소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게가 가져갈 상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죠. 중간재를 사가야 되는데 중간재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럼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죠.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을 계속 강조하는 미래입니다. 미래의 문제가 이자율을 낮춰서 기업이 투자를 늘릴 걸 기대하는 건데 이게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지금 막 공장 짓고 투자 늘리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득을 보조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미래 모르니까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저축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오히려 효과는 크지 않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건 아니고 저는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해야 된다는 지금 입장인데, 네. 그랬을 때 이제 조금은 구체적인 쪽으로 가서 보면 전 첫 번째로는 일단 의료식별 확충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의 제 모든 시나리오의 전제는 2차 웨이브가 온다라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의료 장비 일단 투입을 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2차 유행에 대비해서 병상 같은 거 늘려놔야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신약 개발 투자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소득 평탄화도 해서 일시적 기본소득 지급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펴야 되고, 그 방향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모로 이것도 역시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면 복잡해지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불평등을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아까 정세현 선생님 나가셔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자료이고, 뭐냐면 미국의 이제 각 카운티나 주별로 지역별 데이터를 뽑았고, 지역별 이제 장소, 로케이션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뽑아서 평균 수준보다 5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 파란색으로 된 게 하이스트 인컴,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지역인 거죠. 소득이 높은 지역이고, 이 주황색으로 된 게 푸어러 에어리어, 그것보다 소득이 낮은 지역입니다. 소득이 낮은 지역인데 동일한 수준의 이동 감소가 발생하는데 3일의 격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3일간은 가난한 지역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염병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별로도 지금 재택근무가 가능한 비율이 다릅니다. 우리 생각해 볼 때 당연해요. 사실 이거는 보면 숙박이랑 음식료 서비스들은 이건 재택근무 할 수가 없죠. 이건 직접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건설이거든요. 우리는 건설 부분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서 문제인데, 건설 그렇고 다음 교통 부분도 그렇죠. 이거 재택근무 교통이 재택근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집에 무슨 포털이 있는 게 아닌 다음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재택근무 가능한 지역들은 어디냐면,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여기 해당될 거예요. 프로페셔널 직업군들,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매니지먼트, 경영 사람들, 교육도 지금 가능한 부분들은 영상 서비스 하려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 분야, 정보통신, 다 이게 뭐냐면 사실 여기가 고소득 직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소득 생활을 영위하고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얼마나 장기적일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택근무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불평등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보건격차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긴 안 갖고 왔는데, 최근에 미국 경우는 사망자의 70%가 흑인인 이제 그런 지역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실 고민해야 될 영역일 것 같고요. 이런 재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서 일단은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저는 병상 늘리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기, 사실 이것도 문제인데 이번에 우리 일시적으로 재난소득 지급할 겁니다만 어떻게 지급할지도 문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표로 지급한다고 그러거든요. 최대 20주 걸린다고 그래요. 5달 뒤에나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지금 사실 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예. 그 문제도 빨리 지급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정책 방향은 저는 불평등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이남현 선생님 얘기하셨던 거에 사실 이 이벤트가 사실은 더 취약한 쪽에서 더 크게 느끼고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완화시켜야 될 분명히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병상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병상이나 의료 장비 확충, 그다음에 인력도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양성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인력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사실 없어서 인력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사스 때도 그랬지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의료 자원을 조금 더 공공에서 더 키우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공공에서, 즉 민간 지금이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90% 이상의 저희 자원들이, 의료 자원들이 민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전문가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의료보건 쪽에서 전문가주의가 굉장히 사실은 발휘되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전문가주의가 매번 강요하거나 매번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또 사실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희생을 담보로 지금 사회에서의 안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게 매번 반응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공공에서의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제공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의 병상 수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통제하거나 적극적으로 키워야 될 상황까지는 아니고, 다만 키운다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키워놓은 자원은 이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상태로 계속 갈 거거든요. 이 사건이 진행된 이후에요. 자, 이제 오늘 얘기 나왔던 것들이 좀 많은데요. 좀 정리를 하고 좀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낙연 선생님부터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뭐 언제나 그렇듯 뭐 지금도 말이 제가 긴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봐서는 V자의 빠른 회복의 좋은 시나리오는 별로 기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약간은 계속 경제 상황을 너무 낙관하지 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게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정 정책을 우리가 구사하고 통화 정책을 구사해서 경제 회복을 조금 뭐 정확히 표현하자면 회복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최대한 이제 완화시키는 정책들을 펴야 될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우선순위는 저는 이제 병상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약간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효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에서의 병상 건설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처럼 조금 빠르게 뭔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병상 건설에 대해서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민간이 더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공공이 좀 더딜 수 있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관리나 이런 걸 공공이 맡는 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분야여서 뭐 얘기하기 좀 강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계속 좀 강조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불평등 이슈를 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아까 이야기하다가 많이 중간에 빠뜨려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도 일종의 이제 특정 종교 집단, 그 다음에 요양병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지금 이슈들이 계속 전염 이슈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우리가 이 불평등 이슈는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요약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지금 생산 라인에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아직은 주식을 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디다 투자해서 뭔가 다시 이거를 새로운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보건의료 분야가 약간 유망해 보인다. 그래서 환경보건학과, 보건환경학과에 이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겠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투자 가이드가 아니라니까. 오늘 사회는 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민간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좀 디스커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영역은 또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그 얘기도 한번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중간 얘기는 제 말 인용하지 마세요. 전 아니에요. 저는 그런 투자 보고서 쓴 적 없어요. 예.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저는 이제 해석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평등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 상황이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떠한 새로운 현상들로 연결될 거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앞으로 더 취약한 그룹들, 그게 이제
불평등 혹은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데미지를 많이 줄 거다라는 걱정,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지연 선생님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일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면서 들리세요?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면서 일단은 더 회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또 반면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펼쳐지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다들 정책을 이제 펼칠 텐데 그 정책 뒤에서는 뭔가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를 누군가는 계속 치르면서 어쨌든 그 중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갈 텐데 그런 그런 점에서 이제 회의가 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희망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예측할 수 있게 정책을 주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게 모든 개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저희로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유지연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오늘까지 이제 누군가의 어떤 이제 역할로 책임이나 그런 부분들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4월 7일은 보건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계보건의 날에 이런 최전방에 있는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지연 선생님 얘기처럼 우리가 사람들 모두가 여기에 다 개입된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렇게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문제고 우리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또 뭐랄까 믿음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아니면 참여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또 상의해가면서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4번째 에피소드였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